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삼촌이에요. 밖에 비가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엄청 되게 많이 더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장마도 오고요. 본격적으로 한여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아프지 않게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뛰어놀고 해야 돼요. 이번 한 주도 씩씩하게 지내줘서 고마워요. 삼촌이랑 같이 옛날 이야기 읽어보면서 좋은 꿈 꾸길 바랄게요. 잘 자요.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입에 번지르르한 말만 잔뜩 붙은 사람 치고 속 깊은 사람 없지. 이 이야기도 그렇게 말만 입에 붙은 사람들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보렴.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이 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서 살았어. 두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늙음하게 일거리도 없어 둘이 만나서 노는 것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삼고 지냈지. 그런데 두 사람은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좋게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꼭 나를 불러주게나. 나도 곧 뒤따라갈 터이니.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일세. 자네가 먼저 죽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 그게 내 소원일세.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서 죽겠다는 말인데 이게 참말인지 입에 발린 말인지 누가 아나. 그런데 한 할아버지 집에 오지랖 넓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거든. 이 머슴이 늘 두 할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단 말이야. 두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꼭두 새벽에 재 너머 이웃마을 할아버지네 집에 갔어. 문 밖에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헐레벌떡 달려가서 영감님, 영감님, 우리 주인마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지.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고?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야단법석이야. 그 사이에 머슴은 불이 나게 재를 넘어 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집 할아버지더러 주인마님, 방금 기별이 왔는데 제 너머 친구분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답니다요. 했지. 주인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허, 큰일이로군. 어서 나들이 옷을 내오너라. 하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하거든. 머슴은 이제 됐다 하고 주인집 할아버지 몰래 뒤를 따라갔어. 제 너머 저쪽에선 이웃마을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올라오고 이쪽에선 주인집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두 할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단 말이야. 머슴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인집 할아버지가 친구 모습을 보더니 이크! 하고 기겁을 하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피하더래. 제 넘어 사는 할아버지도 아이고 머니! 하면서 슬슬 뒷걸음질을 치더래. 둘이서 서로 힐끔힐끔 건너다 보며 엉거주춤 서 있다가 갑자기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 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오던 길을 되짚어 달아나더라는 거야.
머슴이 얼른 주인집 할아버지를 앞질러 집에 돌아와 있으니 주인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쉴 새 없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오지 뭐야? 주인마님, 뭘 그리 골똘히 왜십니까요? 머슴이 능청을 떨면서 물으니까 귀신 쫓는 주문이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하고는 밑구멍이 빠져라고 방으로 들어가더라나. 머슴이 그 길로 제 너머 할아버지네 집 담밖에 가서 일부러 주인집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요. 여보게, 내가 왔네. 제 너머 친구가 왔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문을 꼭꼭 닫아 잠그면서 예쇠, 산 사람 집에 귀신이 왜 왔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하더라나. 그러니 같이 죽자고 한 게 죄다 입에 발린 말이지. 달을 산 사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기우는데 다 때가 있는 법이지. 이건 너희들도 다 알지? 음력으로 보름이 될 때까지는 달이 점점 둥글게 차고 보름이 지나면 점점 기울어서 금음달이 되면 안 보이게 되잖아. 그런데 옛날에 이런 이치도 모르는 사또가 하나 있었나 봐. 어떤 고을에 새로 사또가 갈려왔는데 이 사람이 백성 돌보는 일은 뒷전에 두고 하고 한 날 술판을 벌여놓고 노는 게 일이야. 처음 오던 날부터 저녁에 정자에 올라 잔치를 벌이더니 그 뒤로도 이틀이 멀다 하고 그러고 논단 말이야. 그런데 마침 사또가 갈려온 날이 음력으로 금음께가 다 되었던 모양이야. 그러니 며칠 동안 밤마다 흥청망청 놀아도 달 구경을 못했지. 이 사또가 달 좋은 건 알았던지 하루는 잔치를 하다가 말고 사람들에게 마구 불평을 늘어놓거든. 내가 여기에 온 지 닷새가 지났는데 어찌하여 아직 달이 한 번도 뜨지 않는고? 달이 없으니 잔치판을 벌여도 흥이 안 나는걸? 그 소리를 듣고 마침 잔치에 왔던 스님 한 사람이 대답을 했어. 사또, 오늘 같은 날 어찌 달이 뜨겠습니까? 오늘이 초하룻날이니 달초라서 달이 안 뜬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사또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네. 뭐라고? 그럼 이 고을에 내가 와서 달이 안 뜬단 말인가? 스님이 들어보니 참 기가 탁 막히거든. 세상에 무슨 달이 사람을 보아가면서 뜨고 말고 하겠어. 그러고 보니 새로운 사또라는 게 흥청망청 먹고 놀 줄만 알았지. 세상 이치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란 말이야. 달이 차고 기우는 때도 모르니 쑥맥 중에서도 상쑥맥이지 뭐야. 그래서 이 스님이 사또를 한번 골려줄 양으로 그렇습니다. 사또의 정성이 모자라서 달이 안 뜨는 것입니다. 해겠다. 정성이 모자라서 달이 안 뜬다고? 그게 무슨 말인고? 이 고을에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안 하면 달이 뜨지 않습니다. 능청스러운 스님은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었고 멍청한 사또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구나. 그래? 그러면 얼마를 공양할꼬? 돈 50냥만 바치시면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이튿날 당장 사람을 시켜 돈 50냥을 절에 보냈어. 그래놓고 한 이틀 뒤에 또 번지르르하게 잔치를 벌였지. 해가 넘어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서쪽 하늘에 눈썹 같은 초승달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날이 바로 음력 초 40날이니까
저녁 초승달이 뜨는 거지. 옳지. 부처님께 공양을 한 보람이 있구나. 사또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다가 보니 아무래도 달이 너무 작고 희미하거든. 같은 값이면 둥글고 환한 달이 떴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래서 또 불평을 늘어놓았어. 달이 뜨긴 떴으되 왜 저렇게 작고 희미하지? 좀 더 큰 달을 뜨게 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스님이 냉큼 그 말을 받아. 사또께서 돈 50냥을 공양하였으니 50냥 어치만 뜨는 것이지요. 좀 더 많이 바치시면 더 큰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했겠다. 이번에도 사또는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럼 얼마를 더 바치면 될꼬? 하고 은근히 묻지. 돈 100냥만 더 바치십시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사또가 돈 100냥을 절에 보냈어. 그래놓고 한 닷새 지나서 또 잔치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달이 조금 더 밝고 커졌거든. 음력으로 초 8회쯤 되니까 제법 보기 좋은 반달이 뜬 거지. 그런데 아직도 달이 반쪽알이라서 그게 성에 차지 않는단 말이야. 달이 더 밝고 커진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는군. 그 말을 듣고 능청꾸러기 스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저 달은 사또께서 바치신 100냥어치 달이니까요. 그렇군. 그럼 얼마를 더 바치면 크고 둥근 달을 볼 수 있을꼬? 돈 1000냥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또는 돈 1000냥을 절에 보냈어. 그러고 나서 한 일해 지난 다음에 또 잔치판을 벌였지. 그날이 마침 보름날이 되어서 어두워지자마자 동산에 쟁반 같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걸 보고 이 사또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한다는 말이 허허, 그럼 그렇지. 이제야 달이 제대로 떴구나. 달이란 것은 본디 돈을 많이 먹여야 저렇게 살이 찐단 말이렸다. 하더라나. 거짓말로 장가들기. 옛날에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거짓말 내기를 했어. 무슨 내긴고 하니 누구든지 거짓말 3마디를 멋지게 잘하는 사람을 사위 삼겠다고 그러는 거지. 거짓말을 하되 3번 다 자기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무리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이 그래, 그럴 법하구나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저러나 장가 못 간 노총각들이 색시 얻어보겠다고 이 사람 집에 구름같이 모여들었어. 저마다 있는 꾀 없는 꾀를 다 짜내어 능청스럽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이기지를 못해. 3마디 다 내놓기도 전에 그래, 그건 거짓말도 아니다 하고 내쫓아 버리니까 뭐 당할 사람이 없지. 하루는 이 집에 어떤 총각이 찾아왔어. 이 총각은 인물도 훤하고 허우대도 멀쩡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집이 하도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간 총각이야. 이 총각이 마당에 썩 들어서니까 마침 이 집에서 별을 베다가 마당질을 한다고 일꾼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 그걸 보고는 이 총각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우스워라. 아직도 이렇게 구식으로 마당질을 하는 집이 다 있네. 하거든. 주인이 그 말을 들으니 은근히 화가 나지. 마당질 하는데 무슨 놈의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럼 신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지. 그러니까 이 총각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아. 그게 말이지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봄에 논둑을 쌓을 때 벼 키를 높이 쌓습니다. 그래놓고 벼가 다 익으면 논에 물을 가득 대지요. 그러면 벼 밑동은 다 물에 잠기고 이상만 물 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날이 추워서 물이 꽁꽁 얼면 얼음판에 들어가서 도리깨로 이삭을 두들겨 패지요. 그러면 나달이 아주 잘 떨어집니다. 주인이 들어보니 이건 숫째 정신 나간 소리거든. 그런데도 총각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아주 정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끼 젊은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그리 심하게 하나? 하고 나무랐지. 총각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어. 그러다가 마당 한쪽 구석에 차려놓은 새참 그릇을 보고 또 배를 잡고 웃어. 아이고 우스워라. 이 집 새참에는 그 흔해 빠진 소고기 한 점 없네 그려. 세상에 소고기 없이 무슨 밥을 먹는담? 주인이 들어보니 부하가 치밀지. 소고기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고기인데 쟤까짓게 그런 소리래.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끼니마다 소고기 반찬을 먹지는 못할 텐데 말이야. 그래서 그럼 자네는 끼니마다 소고기를 먹는단 말인가? 하고 볼이 잔뜩 부어서 물었지. 그랬더니 이 총각이 눈썹도 까딱 안 하고 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술술 내놓아. 그렇지요. 우리 집에서는 썩어나가는 게 소고기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소를 기를 때 괴짝에다 넣어서 기르지요. 송아지를 괴짝에다 넣어 놓으면 이놈이 여물을 먹고 점점 자랄 게 아닙니까? 몸집이 커져서 괴짝 속에 꽉 차면 사발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 놓죠. 그러면 이 구멍으로 살이 자꾸 삐져나옵니다. 베어 먹으면 또 나오고 베어 먹으면 또 나오고 이러니 흔해 빠진 게 소고기지요. 주인이 들어보니 참 기가 막혀.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어디 있느냔 말이야. 그래서 자네는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군 그래 했지. 그랬더니 이 총각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거짓말 2마디 했습니다. 이제 1마디 남았죠? 하거든. 주인은 그제서야 아뿔싸 했지. 워낙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눈치도 못 챘지 뭐야. 그 사이에 벌써 2번이나 멋지게 당했단 말이야. 속이 쓰리지만 뭐 어떻게 해. 이왕에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넘어가야지 하고 주인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러나 마나 총각은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또 거짓말을 늘어놓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집 뒷산에 돌부처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배나무가 어찌나 높은지 타고 올라가자면 한나절도 더 걸리지요. 그래, 그건 거짓말도 아닐세. 아니, 더 들어보십시오. 저 같은 둔재가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 긴 장대를 가지고 돌부처님 콧구멍을 살살 간지렸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애취 하고 재채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재채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배나무에 열린 배가 모두 와르르 떨어졌죠. 그걸 주워보니 모두 25접이나 됐습니다. 헤헤헤, 그건 거짓말 아니야.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때 준 배 25접을 이 집에서 사가지 않았습니까?
한 접에 100냥씩 2,500냥어치를 외상으로 사가시면서 올해 벼마당 지날 때 이자까지 붙여서 3,000냥을 주기로 하셨지요. 제가 오늘 그 돈을 받으러 왔으니 어서 주시지요. 주인이 듣고 보니 이거 참 큰일 났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다가는 당장 돈 3,000냥을 내놓아야 할 판국이니 어떻게 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든 꼴이지 뭐야. 국리 끝에 하는 수 없이 에이,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어딨어 하고 말았지. 그러니까 총각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제 거짓말 3마디 다 했습니다, 장인어른 하더라나. 이게 거짓말 3마디로 장가든 이야기야. 느린 둥둥이, 벼락 팽팽이, 약은 살살이.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이 사람 집에 머슴이 많았어. 아이 보는 머슴 따로, 경마 잡는 머슴 따로, 심부름 시키는 머슴 따로, 이렇게 머슴을 여럿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영감 성미가 아주 까다로워서 머슴이 하는 일마다 참견을 하고 트집을 잡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도 까탈을 부려서 이러니 저러니 야단을 친단 말이야. 머슴이 하는 일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지. 아이돌 보는 머슴은 성미 급하다고 트집, 경마 잡는 머슴은 빨리 안 간다고 트집, 심부름하는 머슴은 약지 못해서 늘 손해본다고 트집이야. 이렇게 늘 머슴을 닥달하며 살다가 한 번은 아이 보는 머슴이 아이들을 마구 야단치는 걸 보고는 이놈아, 아이들이란 그저 느긋하게 다루어야지 그렇게 을러대면 쓰나. 에이, 어디 가서 성미 느긋한 머슴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하고는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아주 신들매를 메고 나섰어.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장터에 가게 됐지. 마침 단오날이라 사람들이 장터에 씨름판을 벌여 놓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거든. 그래서 구경꾼들 틈에 끼어서 씨름 구경을 했어. 한참 씨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웬 사내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막 잡아 끌어.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애비라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팔짱을 턱 끼고 서서 씨름 구경만 하고 있어.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구 재촉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 판 씨름이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꿈쩍도 안 하네.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여보게, 집에 불이 났다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어서 가서 불을 꺼야지. 하고 성화를 대도 이 느림보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 판 씨름 구경 다 하고 나서 불을 끌 터이니 상관 마로. 이러고 천하태평일세.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복이 드문 느림보거든. 저런 사람을 아이 보는 머슴으로 삼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 느림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잘 구슬렸어. 자네 보아하니 성미가 아주 느려 터졌군. 우리 집 손자 녀석들이 버릇없기로 말하면 길 안 든 생매 같은데 다른 머슴에게 아이 보라고 시켰더니 죄다 성미가 급해서 한시를 못 참는다네. 내 사경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우리 집에 가서 손자 녀석들을 좀 돌봐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느림보가 느릿느릿한다는 말이 그런 일이라면 자신 있습지요. 나는 옆에서 누가 벼락을 맞아도 하품만 나오니까요.
평생 놀라거나 서둘러 본 적이 없죠. 한단 말이야. 부자 영감이 얼씨구나 하면서 이 느림보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 가서 이름도 아주 느린 둥둥이라고 지어주고 아이 돌보는 머슴으로 삼았지. 그래 놓으니 이 느린 둥둥이가 생매 같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참 성 한 번 내는 법이 없어.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장독을 깨도 하품만 늘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달려들어 제 수염을 다 잡아 뜯어도 히히 웃기만 하지. 그제서야 부자 영감이 마음에 차서 좋다고 그러네.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말을 타고 먼 곳에 가는데 경마 잡는 머슴이 좀 느긋하게 말을 몰았던 모양이야.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는 말을 세우고 쉬기도 하고, 냇물이 깊은 곳을 만나면 말을 돌려 빙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부자 영감이 경마 잡은 머슴을 마구 야단쳐. 이놈아, 말을 몰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불이 나게 가야지. 그렇게 꾸물거려서야 원. 내 어디 가서 성미 급한 놈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이러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감이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또 나섰어. 나서서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장터 주막에 들게 됐지. 주막에 들어와서 점심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웬 사람이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달려들어 오더니 여보 주인장, 여기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주오. 하고는 마루 위에 걸터 앉을 새도 없이 국밥 한 그릇 달랬더니 여태 뭘 하고 있어? 하고 성화가 벼락 같아. 그러고는 주막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에이,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국밥 먹기는 다 틀렸군. 하고는 바람을 쌩쌩 일으키면서 나가버린단 말이야.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벼락성미거든. 저런 사람을 경마 잡히면 안성맞춤이겠다 싶어서 얼른 그 뒤를 따라 나갔어. 나가보니 성미 급한 사람은 벌써 한다름에 동구 밖까지 가서 가물가물해. 마구 소리를 쳐 불러서 겨우 따라잡았지. 그리고 잘 구슬렀어. 보아하니 자네 성미가 아주 급하더군. 우리 집 머슴이 느려 터져서 경마를 잡히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간다네. 내 사경을 후이 쳐줄 터이니 우리 집 말을 좀 끌어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 성미 급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 그런 일이야 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요? 나는 꿈을 대는 건 질색이지요. 어서 갑시다요. 그놈의 말 버릇부터 싹 고쳐놓을 터이니. 하거든. 부자 영감이 좋아라고 이 성미 급한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이름도 아예 벼락팽팽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경마 잡는 일을 맡겼지.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벼락팽팽이는 말을 몰아도 벼락같이 팽팽 몰아치는 거야. 말이 한눈팔 겨를도 없이 마구 다그쳐서 십리길도 눈 깜짝할 새에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부자 영감이 이제야 임자 만났다고 좋아하지.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심부름하는 머슴이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왔어. 그러니 부자 영감이 또 노발대발이지. 이놈아, 너같이 어수룩한 놈한테 심부름을 2번 시켰다가는 우리 집 살림 다 말아먹겠다. 어디 가서 약은 머슴을 구해와야지. 이거야 원. 하고는 그 길로 또 약은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어. 나서서 장터에 갔지. 장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어느 가게 앞에 갔거든. 그런데 가게에 웬 사람이 커다란 병을 하나 들고 와서 주인더러 이 병에 참기름 하나 가득 넣어주오.
하더니 주인이 참기름을 가득 넣어주니까 아, 참, 내 정신 좀 봐. 간장을 산다는 게 참기름을 샀네. 이 병을 도로 비우고 간장을 넣어주오. 한단 말이야. 참기름이라는 게 끈적끈적해서 어디 잘 쏟아지나. 쏟아내도 병 안에는 참기름이 잔뜩 묻어있지. 주인이 할 수 없이 참기름이 잔뜩 묻은 병에 간장을 넣어주니까 아, 참, 내 정신 좀 봐. 그저께 간장을 한 단지나 사놓고 깜빡했네. 어서 그 병이나 비워주오. 하거든. 병을 비워도 끈적끈적한 참기름에다 간장까지 잔뜩 묻어있을 게 아니야. 이 약은 사람이 그걸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꾀보거든. 저런 사람을 데려다 심부름을 시키면 살림이 느리겠다 싶어서 그 사람 뒤를 쫓아가서 슬슬 구슬렀어. 여보, 자네 참기름하고 간장을 공짜로 얻는 솜씨가 어지간하이. 우리 집 머슴이 어수룩해서 물건을 사러 보내면 늘 속고 사오니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심부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이 약은 사람이 하는 말이 꾀를 쓰는 일이야 세상에서 나를 당할 사람이 없습지요. 영감님 심부름을 다 해드릴 터이니 사경이나 후히 쳐줍시오. 한단 말이야. 영감이 입이 해 벌어져서 이 약은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 약은 꾀를 살살 잘 쓴다고 이름도 약은 살살이라고 부르고 심부름 시키는 머슴으로 두었지. 이 약은 살살이더러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 그저 그만이야. 돈 한 냥으로 두 냥짜리 물건을 사오는 것은 예사고 무슨 꾀를 쓰는지 값비싼 물건을 덤으로 얻어오기도 하니 말이야. 그래서 부자 영감은 좋아라 했어. 그러다가 하루는 먼 곳에 말을 타고 갈 일이 생겼어. 벼락팽팽이에게 경마를 잡혔더니 참 벼락같이 팽팽 말을 모는데 말고삐를 잡고 죽자 사자 내달리는 거야.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후닥닥 내달리니 말을 탄 영감은 그저 흐뭇해서 내가 경마잡이 하나는 참 잘 골랐지. 암 잘 고르고 말고 하면서 갔어. 그런데 가다가 큰 물을 만났어. 물이 제법 깊어서 말을 타고 그냥 건너다가는 신이 물에 젖겠거든. 벼락팽팽이는 얼른 주인 영감을 제 어깨에다 태우더니 이렇게 하고 물을 건너면 신이 젖을 일이 없겠습지요. 하고는 텀벙텀벙 물을 건넌단 말이야. 한 손으로는 목말 탄 영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벼락같이 냇물을 건너가. 영감이 목말을 타고 물을 건너보니 하도 기분이 좋아서 여보게 집에 돌아가면 내 사경을 2배로 올려줌세 했어. 그랬더니 벼락팽팽이가 벼락같이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하면서 대뜸 허리를 잔뜩 굽혀 꾸벅 절을 하지. 그 바람에 어깨 위에 올라앉은 영감이 거꾸로 떨어져 냇물에 풍덩 처박히고 말았지 뭐야. 아, 어깨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생각 못하고 냅다 절을 해댔으니 그 지경이 될 수밖에. 부자 영감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손자가 안 보여. 다른 손자들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우르르 쿵쿵 쾅쾅 장난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느린 둥둥이가 천하태평으로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말이야. 안 그래도 물에 빠져서 화가 난 영감이 느린 둥둥이를 흔들어 깨워놓고 소리를 빽 질렀어. 이놈아,
막내 손자 녀석은 어딜 갔느냐? 그랬더니 느린 둥둥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부시럭부시럭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아, 막내 도련님 말씀입니까요? 아까 우물 옆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걸 봤는데쇼. 아마 밥 한 끼 먹을 때는 지났을걸요? 이러네 글쎄. 부자 영감은 그만 기가 탁 막혀서 말문까지 막혀버렸어.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벼락 팽팽이더러 뭘 하고 있느냐? 냉큼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오지 않고 하고 호령을 했어. 벼락 팽팽이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단숨에 뭘 건져왔지. 그런데 어찌나 벼락같이 허둥거렸는지 아이는 안 건져오고 바가지를 하나 건져왔네. 이놈아, 누가 바가지를 건져오랬느냐? 영감이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치니까 벼락 팽팽이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서 진짜 아이를 건져왔어. 새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살려놨지. 그래놓고 한숨 돌리는데 이번에는 야근살살이가 그새 어디에 갔다 왔는지 길쭉한 괴짝 두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쿵 하고 마당에다 내려놓지 뭐야. 이놈아, 그건 또 뭐냐? 영감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글쎄 관이야. 죽은 사람을 넣어서 장사 지내는 관이란 말이야. 그게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어. 영감이 얼이 다 빠져서 멀뚱멀뚱 관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야근살살이는 콧대를 잔뜩 쳐들고 한다는 말이, 막내 도련님 장사 지내려고 작은 관을 참한 걸로 하나 사왔습죠. 그런데 이 야근살살이가 제값 주고 관을 하나만 가져오겠습니까? 영감님이 놀라 자빠져서 그 길로 영영 못 일어나면 영감님 장사까지 지내려고 큰 것도 하나 슬쩍 해왔죠. 이러는구나. 영감이 그 말을 듣고는 참말로 기절에 자빠져 버렸더란다. 호랑이 꼬리와 호미. 옛날 어느 곳에 농사꾼이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 농사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켰지. 그것도 좋은 선생님한테 글을 배우라고 아예 서울로 보냈어. 아들은 집을 떠나 10년 동안 글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논밭에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책만 읽고 글 공부만 한 거지. 그럭저럭 10년이 지나서 아들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어. 그때 농사꾼이 아들에게 돌아올 때 호미를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써 보냈어. 밭을 멜 때 쓰는 호미 말이야. 마침 그게 다 달아서 하나 사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아들이 편지를 턱 받아보고는 호미가 뭔지 몰라서 쩔쩔 매는 거야. 아, 여태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호미가 뭔지 알게 뭐야. 아들이 한참 동안 쩔쩔 매다가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책을 찾아보라셨지? 하고 책을 찾아봤어. 그런데 사람의 돌이니 뭐니 하는 것만 잔뜩 적혀 있는 옛날 책에 농사 짓는 연장 이름이 적혀 있을 리 있나. 한참 동안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책을 찾다가 보니 그놈의 호미가 딱 나온단 말이야. 옳지, 여기 있구나. 호미라, 범, 호자, 꼬리, 미자. 호랑이 꼬리가 바로 호미로구나. 한문 글자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호랑이를 호라고 하고 꼬리를 미라고 하니까
호미라고 하면 호랑이 꼬리가 되는 셈이란 말이야. 아들은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 아들은 그날부터 호랑이 꼬리를 구한다고 온 장안을 돌아다녀. 그런데 호랑이 꼬리가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인가?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짐승 가죽을 파는 가게에서 어렵게 그놈의 호랑이 꼬리를 하나 샀어. 말하나 마나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지. 이제 아들이 그놈의 호랑이 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농사꾼은 10년 만에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 일도 바쁘니까 호미부터 찾았어. 그래, 사오라는 호미는 사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들이 뭘 턱 꺼내 놓는데 보니까 그게 호미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거든. 농사꾼이 기가 탁 막혀서 이놈아, 호미를 사오랬더니 호랑이 꼬리는 왜 사왔어? 하고 야단을 쳤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호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꼬리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책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 뭐야?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만 초가 넘어져서 이불에 불이 붙었어. 솜니불에 불이 붙었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활활 번질 것 아니야? 온 방에 불이 나서 뜨겁고 연기가 자욱한데 이놈의 아들은 불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어. 여태 책만 읽고 글 공부만 했지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배웠어야 말이지.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아들은 그 난리통에도 불 끄는 법을 책에서 찾는다고 야단법석이야. 책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넘기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불은 자꾸 번져가니 이러다가는 아들이 곧 불에 타 죽게 됐지 뭐야. 그때 밖에 있던 농사꾼이 방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와 물을 떠다 끼얹었어. 물을 몇 동이 갖다 끼얹어서 겨우 불을 껐지. 그제서야 아들은 책을 뒤적이다 말고 여기 있구나. 수화 상극이라. 물과 불은 서로를 이기니까 불은 물로 끄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글 공부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불 끄는 법을 아셨어요? 하더라나. 또 며칠 뒤에는 농사꾼이 흙담을 고치다가 그만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리고 말았어. 몸이 기우뚱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위에 흙이 쏟아져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됐으니 큰일 아니야? 마침 집에 다른 사람은 없고 아들 혼자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라 농사꾼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어. 얘야, 어서 나와서 이 흙 좀 치워다오. 그러자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다 말고 밖에 나와 보더니 아이쿠, 아버지가 흙더미에 깔리셨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방에서 책을 들고 나와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살피는 거야. 농사꾼이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을 읽었는지 이런 오늘 일진을 보니 손에 흙을 묻히지 말라고 쓰여 있군. 아버지,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 치워드리죠. 하더라나. 농사꾼이 어찌어찌 가까스로 흙더미에서 빠져나와서 탄식을 하기를 내가 저놈을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보니 말짱 헛것이로구나. 글 공부 첫 10년에 절이 되었으니 만약 10년 공부를 더 시켰다가는 아예 사람을 버려놓겠구나. 예, 내일부터는 글 공부 그만두고 살림 공부부터 해야겠다. 하더라는 이야기야.